원인을 추론한다라고 했어요. 자, 원인을 추론해서 이론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달 기제 연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 그 기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무엇이 왜 어떻게 발달적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런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발달 기제 연구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추론해내는 것을 발달기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상기술 연구입니다. 현상기술 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겁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현상기술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발달의 변화 과정, 발달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니까 질적 연구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질적이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력 따지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이거는 이제 청소년 이해론에도 나올 수 있어요. 청소년 이해론에도.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인간의 발달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1, 욕망, 동그라미 2, 정신, 동그라미 3, 신성, 즉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 욕망인데요. 오늘날 본능, 욕구, 충동으로 표현되는 거고,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말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원초화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욕망은 주로 신체적 욕구 만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준이 바로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용기, 확신, 절제, 인내, 대담과 같은 개념이며, 최고 수준인 신성, 이성은 초자연적이며 영원하고 우주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정신으로서 오늘날 이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이론에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이해한 플라톤에 반대하여 정신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으며 구조와 기능 면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세계의 세 가지 다른 수준에는 동의를 했는데요.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정신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논리 및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 다 철학자입니다. 따라서 이 정신세계를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실력 따지기 참고하시고요. 읽을 거리 보겠습니다. 읽을 거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게젤의 성숙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게젤의 성숙이론을 보면 194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의사이기도 하고, 이 아놀드 게젤은 루소의 사전결정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전결정론이 이제 좀 말이 어려워서 각주를 달아드렸는데요. 자, 내적으로 통제되는 일련의 계열적 단계에 따라 모든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으로서 환경에 최대의 허용적 분위기를 제공해서 제한적이고 왜곡된 영향을 주는 외적 강요를 줄이고 사전 결정된 성장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때 아동의 발달이 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결정된 어떤 성장의 결과, 사전에 결정된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사전 결정론이니까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영향을 많이 외적인 강요 이런 것도 좀 줄이고, 왜곡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좀 줄여야 되겠죠. 외부 환경적인 부분에서 왜곡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게젤은 루소의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성숙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동 발달은 유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성숙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따라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인자와 연관성 있는 것은 성숙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동 발달은 유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유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이니까.
그래서 성숙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따라 펼쳐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숙에 의해서 행동의 다음 단계를 예견할 수 있으며 걷기와 같은 특별한 과정은 아동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서둘러 훈련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아이가 걷기 하는 것은 뭐 직립보행이 가능해야 걷기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동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즉 준비란 행동에 필요한 신체적 신경학상의 발달이 완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이 준비가 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의 교육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11년 예일대학의 아동발달연구소를 설립했고 아동의 운동 신경 발달에 관한 광범위하고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행동기준을 만들었으며 그 외에도 유아의 지능검사 개발, 필름 관찰을 통해 연구를 했습니다. 게젤의 성숙이론입니다. 그래서 게젤이 마련한 행동기준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발달하는지의 기준을 세우게 됐는데 테스트는 4가지 영역입니다. 적응, 동그라미 1, 언어, 동그라미 2, 개인적 영역, 동그라미 3, 사회적 영역, 동그라미 4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1928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큰 수정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게젤이 개발한 바로 행동 규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발달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이 바로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4가지를 조금 외워 놓으시면 좋겠어요. 적응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거, 개인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이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젤의 성숙이론은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뭐 나온다면 박스 처리해서 뭐 게젤 찾는 문제 이런 정도는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이론이기 때문에 유전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죠. 제2절입니다. 제2절은 발달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인데요.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과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 발생과정 분석 설계, 시차 설계법 5가지를 넣어드렸는데 자, 이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 쭉 보고 판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측정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의 연구방법론에서 횡단적 접근법 들어가면 이 횡단적 접근법은 일정한 시점에 한다, 어느 시점에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로횡, 한문으로 가로횡이라 하죠.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횡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별표,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이 다른 여러 개인 또는 집단을 가로, 어느 시점에서 가로 닫고 이걸 다른 말로 일정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실험하거나 조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자존감 연구를 위해서 3세, 6세, 9세, 12세 아이들 중에 50명씩 표집해서 그러면은 4가지의 연령대니까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 50명씩 표집해서 발달을 연구하는 경우가 횡단적 접근법이 된다. 그러면 대개 이제 다수예요, 다수. 그 다음에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이 다른 개인 집단 간에 나타나는 발달적인 차이를 단기간에 동그라미 일정한 시점에 하는 거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단기간에 한꺼번에 비교하려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2번 별표, 종단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2번에 있는데요. 종단적 접근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달 연구가 횡단적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연령층을 대표하기 때문에 연령 대상을 표집할 때 대표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장점은 동시에 여러 연령층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 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연령 차이뿐만 아니라 출생 연대가 달라서 기인하는 상이한 시대적 배경 거기 묶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3세에서 12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연령이 다르니까 이 상이한 집단 간 상이한 시대의 배경이 혼합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이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겠죠. 발달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과정을 쭉 일관성 있게 보는 것은 추적조사 이런 것들, 종단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 과정의 일관성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일정한 시점에 딱 단기간에 끝내버리는 것이니까 발달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자, 종단적 접근법 들어갑니다.
자, 종단적 접근법은 거기 보면 장기간에 걸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단이에요. 이게 종단. 자, 종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에서부터 2017년이다. 그러면 이제 8년 정도 되잖아요. 이 8년 정도를 쭉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1번 별표, 종단적 접근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추적하여 연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 접근 방식은 개인 집단이 연령과 더불어 연속적으로 발달해 가는 양상, 즉 연령 변화를 밝히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연속적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동일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발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기서 일정한은 빼주셔도 돼요. 일정한 빼고 그냥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점입니다. 장점은 횡단적 접근법에서 밝힐 수 없는 연속적이고 진정한 발달의 과정을 알 수 있는데 발달의 연속성을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의 연속성의 밑줄. 단점입니다. 좀 많죠. 그 단점의 별표. 자, 첫 번째, 연구기간이 깁니다. 경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경제적이죠. 대상 집단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2번,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 동그라미. 그렇죠. 장기간에 걸친데 어떻게 다수를 하겠습니까? 소수 동그라미. 얻은 자료 일반화가 어려움이 있겠죠. 연구 대상자가 이사 갔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탈락할 수 있네요. 탈락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바꾸는 설계도 있어요. 대상자를 바꾸는 연구를 뭐 경향 연구 또는 동년배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하셔도 돼요. 자, 학문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론과 측정 도구를 적용하지 못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내용하고 2017년도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새로운 연구 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적용했던 걸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째, 반복의 동그라미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반복적인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연습 효과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좀 이게 도구 여기에서 측정하는 뭐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뭐 어떤 검사 도구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반복해서 쓸 때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뭐 연습 효과, 시험 효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 번째,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면 계열적 접근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잘 나오거든요. 측정해서 별표 쳐주시고요. 자,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은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을 절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횡단적 설계의 대상 집단을 단기간 추적해서 종단적으로 발달 변화를 연구하는 것인데요. 3세, 6세, 9세의 세계 집단 아동을 연구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네, 횡단이잖아요. 이건 횡단이에요. 그 다음에 3년 후에라고 했어요. 3년 후에 그건 뭐예요? 이 3년이 지났으니까 종단이 되는 거예요. 3년 후에 밑에다가 종단. 3년 후에 연구했던 세계 집단을 다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후에 3세대 아이는 6세가 되고 6세대 애는 9세가 되고 9세대 아이는 12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계열적 연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계열적 연구법을 보면 1번 인간 발달의 연구의 접근법으로는 각기 다른 연령의 사람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인 횡단적 접근법, 끊어요. 동일한 연구 대상자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연구하는 종단적 접근법, 끊어요.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는 계열적 접근법이 있어요. 이 중 연령 효과와 동시에 출생 집단 효과, 측정 시기 효과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연구 접근법이 바로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위에서 그 사례 아이콘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사례 아이콘.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령 효과도 있고 연령 뭐 3세, 6세, 9세 연령이 다르니까 연령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 집단 효과,
그 다음에 측정 시기 3년 후에 했잖아요. 그래서 측정 시기 효과 이런 것들 다 분리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이라는데 이퀄 계열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계열적 접근법 혹은 순차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는 연구 방법이다. 1번 별표. 자, 먼저 사례를 볼까요? 먼저 2세 아동과 5세 아동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연령 효과죠. 2세, 5세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의 연령 집단, 출생 집단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2세, 5세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50명씩 표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생 집단 또는 연령 집단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존성을 관찰한 다음 3년 후에 했어요. 3년 후에는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측정 시기 효과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들이 5세, 8세가 됐어요. 8세, 3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5세, 8세가 되었을 때 재검사를 실시, 두 개의 연령 집단을 동시에 연구하였으며 3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령 효과, 그 다음에 출생 집단 효과, 그 다음에 측정 시기 효과,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열적 접근법, 순차적 접근법,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이다. 자, 발생과정 분석 설계에 들어갑니다. 4번, 5번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적은 수의 아동의 특정 행동이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종단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추적해서 분석하는 접근법입니다. 종단적 설계를 수정한 접근법으로서 특수한 연구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발생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발생 과정을 분석하는 거. 관심이 되는 순간순간의 행동을 녹화하고 반복 관찰하여 발생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처음 인간관계를 시작한 순간부터 끌어봐요. 대인관계 기술이 획득될 때까지 과정을 분석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래 친구들 뭐 갑자기 대인관계가 막 좋아지지 않잖아요. 처음에 인간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인관계가 이제 많이 대인관계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사회 기술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처음 맺은 순간에서부터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이 아주 획득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발생과정 분석 설계다. 시차 설계법입니다. 시차 설계법이란 연령은 같으나 여기서 꺼내야 돼요. 연령은 같으나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을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조사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같지만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10살이었던 사람, 자 10년 후인 지금 10살인 사람, 그러면은 봐요. 나이는 같아요. 하지만 출생 시기는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차 설계법이라 한다. 이 방식의 용도는 신체적 나이는 동일하지만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이 둘 이상의 조사 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1979년에 20세가 된 사람과 9년 후인 1988년도에 20세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동일인이 아니에요. 나이만 같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록 신체적 연령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올림픽 경기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79년도에 20살이었던 사람에 대한 올림픽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올림픽에 대한 어떤 가치 태도, 이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88년도 20세 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출생 연도와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연령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시차 설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생 연도 다르죠? 조사 시기도 달랐죠? 네, 그러나 연령은 같았잖아요. 연령은 같았어요. 그래서 연령 효과를 검토해 보는 것이 시차 설계법이다. 시차 설계법은 마지막 같이 읽어요. 시작. 연령은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끊어요. 시작.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인적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시대적인 변화에 어떤 개인의 태도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시차 설계법이다. 이 시차 설계법하고 계열적 연구법이랑 접근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열적 연구법은 그 연구한 대상이 몇 년 후에 그 대상을 그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사했던 사람이 나중에 3년이든 5년 뒤에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조사했던 사람과 이쪽에 조사한 사람들이 같은 거죠. 조사 대상자가. 근데 실차 설계법은 다른 거예요. 연령만 같다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다. 그게 바로 실차 설계법이다. 이거 혼동해서 질문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발달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 있죠. 횡단적 접근법부터 판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